밤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집에선 말 못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1세 김태일 씨, 과거엔 중견기업 총무부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퇴직 당시엔 어느 정도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6개월간 온전히 쉬며 내가 다시 일하면 교육 컨설팅 같은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력서를 20군데 이상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면접도 보기 힘들었고 컨설팅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했죠. 결국 지금 김 씨가 하고 있는 일은 대리운전입니다. 하루 밤새 4콜에서 5콜을 타면 많아야 10만 원, 그마저도 수수료 떼면 절반이 남습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먹고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운전대를 잡지만 집에서는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요즘 은퇴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비, 배달, 대리운전 같은 단순 노동입니다. 당신도 지금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다면 내일 당장 김 씨의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안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은퇴 이후 인생을 바꿀 중요한 단서들을.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된 사례 내용 2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길. 밤 10시 30분 64세의 조명호 씨는 중고차로 구입한 은색 아반떼 옆에서 대리운전 호출앱을 켰다. 그는 이제 밤마다 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업 부설 연구소의 품질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며 평일 저녁이면 와이프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사람이었다. 퇴직은 예정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쳤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그는 만 62세의 권고사직을 받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쥔 채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다. 처음엔 조금 쉬자는 마음이었다. 아내도 당분간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녀오며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통장이 빠르게 말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운 좋게도 그 무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났다. 그는 이력서를 써서 지원했고 면접도 봤지만 결과는 죄송합니다였다. 그 이후 그는 이력서를 계속 썼다. 건물관리직, 품질 컨설턴트, 자문위원, 관공서 계약직, 교육 강사. 하지만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번은 40대 후반의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조금 연세가 많으셔서요. 채용 연령 기준에 미달하십니다. 조 씨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던 습관도 점차 무너졌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뭐라도 좀 해보면 어때? 그 말에 조 씨는 마트 배송 일자리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봤지만 면접에서 운전 경험이 부족하시다거나 젊은 분을 찾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결국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다. 밤거리에 나서는 것, 낯선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 무언가 실수했을 때 돌아올 책임이 모두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 첫 주는 하루 2콜만 받아봤다. 집에 돌아오면 긴장이 풀려 손이 떨렸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아내의 고혈압약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루는 고객이 차에 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젊은 애들이 해야지. 아저씨는 너무 나이 드신 거 아냐? 그 말에 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웃기만 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욕실 거울을 바라보며 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야 했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는 아직도 그가
지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오늘도 늦게까지 회의했다는 말로 대리운전 일정을 포장했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랑 일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혼자 노트북을 켜놓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루에 5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귀가하는 일보다 아내에게 나 이제 어디서도 필요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버거웠다. 2025년 1월 전기요금이 또 올랐다. 식료품 값도 크게 뛰었다. 설탕, 고등어, 채소, 계란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개인연금 보험 하나를 해지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거라도 깨야겠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요즘 낮에는 아파트 주변을 걷는다. 새벽까지 운전한 몸이 뻐근해져서다.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의 핸드폰 즐겨찾기에는 중장년 재취업교육센터, 기술교육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데도 신청하지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조 씨는 요즘 스마트폰 메모장에 자주 글을 남긴다. 오늘 4콜 완료. 마지막 손님은 말없이 내렸다. 그래도 사고 없이 다녀온 게 다행이지. 파스 붙이고 자자. 내일은 비 온다고 한다. 이 짧은 기록은 그의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응원 문장이기도 하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 상담 창구를 찾았다. 노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자 상담원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조금 늦으셨네요. 지금은 대부분 신청 마감이라.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계단을 내려오며 주머니 속에 접어넣은 안내 전단지를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구겨서 버렸다. 어느 날 밤에는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했다. 한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차량과 충돌해 앞 유리를 깨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조 씨는 그걸 지켜보다가 손이 떨렸다.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겠지.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날은 콜을 받지 않고 조용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며칠 전 그의 딸이 집에 들렀다. 아빠 요즘 바쁘다면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전히 안 알려줄 거야? 조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너 다음에 졸업하면 그때 말해줄게. 지금은 별거 없어. 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에이 비밀 많다며 안아줬다. 그 순간 조 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 딸 품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너무 따뜻했다. 지금도 조 씨는 차 안에서 대기 중이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와이퍼는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콜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조 씨는 기다린다. 다음 콜, 그리고 다음 하루.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노후의 생존 기록이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욱 공감 갈 수 있는 사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말 전라북도 익산의 한 반지하 단칸방. 올겨울 들어 두 번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66세 김진수 씨는 전기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두꺼운 공과금 고지서를 펴고 있었다. 가스요금 14만 8천 원, 전기요금 7만 2천 원 이번 달엔 도저히 못 내겠네. 그가 탄식하듯 중얼인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리고 방 안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김 씨는 원래 서울 망우동에서 27년 동안 가구점을 운영했다. 신혼부부 대상 주문 제작 가구로 한때 매출도 좋았고 종업원만 3명을 둘 정도로 꽤 번창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중국산 저가 수입 가구가 들어오고 대형 브랜드 가구들이 온라인으로 공격적으로 유통을 시작하면서 그의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줄어들었다. 매달 180만 원씩 내던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타격이었다. 그땐 진짜 견디기 어려웠어요. 장사는 안 되고 정부 지원금은 한두 번 나오고 끝났고 그는 결국 2021년 여름 가게를 접고 폐업 신고를 했다. 남은 가구 재고는 헐값에 넘기고 폐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일부를 미리 해지했다. 당시 남은 예금은 2,800만 원. 그는 이 돈으로 재기를 꿈꿨다. 그래도 손은 있으니까 뭐라든 해보자 싶었죠. 그가 선택한 건 배달 창업이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근처 치킨집과 분식집의 배달 대행을 시작했다. 하루 평균 9시간씩, 많을 때는 15시간도 일했다. 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한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갈비뼈에 실금이 간 적도 있었고, 여름엔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는 오토바이 타는 게 무서워졌어요. 내가 쓰러지면 병원비도 없는데 어쩌나 싶어서요. 그는 결국 배달도 포기했다. 남은 건 연금 59만 원과 10년 전 적금처럼 묻어두었던 700만 원짜리 청약 통장. 하지만 청약은 당첨이 안 되었고 그마저도 생활비로 조금씩 깨먹으면서 사라졌다. 2024년 겨울, 그는 서울을 떠나 익산으로 내려왔다. 월세 18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구해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이력은 좋으신데 연령대가 조금이라는 말만 남기고 떨어졌다. 이후에도 세 군데에서 떨어졌다. 그는 벽에 붙은 일정표를 내려다보며 내가 80까지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지역 사우나에서 수건 세탁과 건조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 수입은 42만 원. 거기서도 겨울에는 일거리가 주로 2개월 무급휴직이 붙는다. 그는 다시 전기장판 위에서 손을 비비며 견디는 법을 배웠다. 2025년 들어서는 몸에도 이상이 왔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는 밀려 있었고 동네 내과조차 들어가기 두려웠다. 혹시 큰 병이라도 나면 더는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를 하루 한 끼로 줄였다. 아침엔 따뜻한 보리차에 식빵 2조각, 점심은 복지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건너뛴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괜찮아, 괜찮아다. 누가 전화를 걸어도, 누가 물어봐도 늘 그렇게 대답한다. 잘 지내세요? 예, 뭐 그냥 괜찮아요. 김 씨는 요즘에도 습관처럼 인터넷에서 구직 공고를 본다. 노인 도우미, 경비원, 주차 안내원, 실버 택배 등 65세 이상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리만 골라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건은 60세 이하 혹은 경력자 우대였다. 그는 조용히 창을 닫는다. 며칠 전 김 씨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예전 거래처 사장을 만났다. 김 부장님,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웃으며 말했다. 아, 요즘은 그냥 잠깐 쉬고 있어요. 몸도 안 좋아져서요. 상대는 연락 주세요. 식사라도 해요라며 명함을 건넸고 김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몇 초 후 지하철 쓰레기통에 조용히 넣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는 오래 쳐다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손등에 거칠어진 피부, 옷걸이에 걸린 오래된 외투 한 벌. 그래도 그는 그날 밤도 잠들기 전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것은 한 사람의 기록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빛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김진수 씨들의 이야기다. 2025년 현재 김진수 씨처럼 은퇴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인구의 41.8%가 경제활동 상태에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단시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폐업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32.7%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경비직, 배달, 청소, 세탁, 보조 등 체력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김 씨처럼 연금 수령액이 월 60만 원 미만인 고령층은 전체 노령층 중 44%에 달하며 국민연금이 아닌 과거 개인 자영업자로 등록돼 연금 보험료 납입 이력이 적은 경우 그 비율은 더 높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출신 퇴직자의 월 평균 노후 생활비는 약 145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평균 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김 씨처럼 가게 폐업 이후 퇴직금과 예금을 생활비로 소진한 뒤 체력마저 떨어져 중노동조차 버거운 고령자의 경우 생계 불안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또는 고립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25년 들어 지속된 공공요금 인상은 그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지역도시가스공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전기요금은 평균 18%, 가스요금은 평균 24% 인상되었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는 이러한 비용을 개인연금이나 자산소득 없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곧 빈곤과 고립으로 이어지며 폐업이나 창업 실패를 겪은 고령층은 특히 2중 3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녀 부양 부담, 건강 악화, 취업 기회의 구조적 제약까지 겹쳐지면서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자 중 63.2%가 자존감 하락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이전 경력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데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피로감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수치는 김진수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퇴직 후 생존의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김진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령자들은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히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안전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보 접근성이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한 발 먼저 안내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연계와 생계 지원, 기술 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기술 훈련과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는 시니어 스마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어르신 재능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활용한 교육,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배치를 진행 중이며, 대전시는 중장년 희망일터 매칭센터를 통해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5060 세대를 대상으로 직무적성 검사와 일자리 매칭, 현장 인턴십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매년 80만 명 이상에게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상담사, 돌봄, 환경정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5060 창업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에게 맞춤형 제도전 컨설팅과 소액 창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비로 운영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만 75세까지 사용 가능한 직업훈련 바우처로 기능직 전환이나 기술 자격 취득을 통해 은퇴 후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진수 씨와 같은 상황의 이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걸음을 옮겨볼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걸음이다. 동네 주민센터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찾아 정보부터 수집하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문의해 신청하는 것. 거기서부터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며, 공공제도와 지역자원이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노후가 가능해진다고. 낡은 손엔 주름이지만 마음엔 아직 봄이 있다. 조용히 피어난 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김진수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차가운 밤거리를 달리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몰아치는 현실의 벽,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생계의 무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까 두려운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내면 어딘가에 자리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조금은 차갑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